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저는 올해로 40살이 된 송파구에 살고 있는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땐 선생님들의 체벌이 아주 심한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마다 성향이 많이 다르기도 했지만 적어도 저희 국어 선생님만큼은 지금 생각해도 개 사이코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선생님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손바닥 몽둥이 할 것 없이 애들을 쥐어 패다시피 체벌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한 번은 제가 그 당시 유행하던 삐삐를 학교에 들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 또래 중엔 삐삐 가진 애들이 거의 없던 시절이긴 했어요. 아무튼 물론 제가 그러면 안 됐던 거지만 괜히 수업 시간에 몰래 삐삐를 만지다가 그만 그 삐삐의 비프음이 나버렸습니다. 하필 국어 시간에 말이죠. 그러자 선생님은 "어떤 미친 새끼야? 당장 앞으로 나와." 저는 그대로 앞으로 나가서 아주 심한 몽둥이 찜질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체벌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학생이 무슨 삐삐가 필요 있냐며 압수를 해갔습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딴짓한 건 제 잘못이었지만 저는 억울한 마음에 쉬는 시간에 도무지 울음이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다른 선생님이면 모르겠지만 그 사이코한테는 제 삐삐를 돌려달라고 말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계획이 방과 후 아무도 없는 학교로 몰래 들어가서 교무실 그 사이코 자리에서 삐삐를 가져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 늦은 저녁 시간 부모님께는 자전거 좀 타고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곧장 학교로 향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학교의 담장문은 넘었는데 학교 출입문은 저녁 시간 되면 그 관리 아저씨가 다 잠그거든요. 그래서 저는 1층을 통해 창문을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1층이라고 해도 그 창이 약간 높기도 하고 안에서 다 잠겨 있어서 열 수 있는 창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동측에 있는 창문 하나가 아주 운 좋게도 잠겨 있지가 않아서 저는 그 창문을 열고 화분을 밟아 넘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교무실까지 천천히 걸어갔고 교무실 창문을 넘어 그 사이코 국어 선생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장을 열어보자 거기에는 제 삐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저는 다시 창문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복도 끝에서부터 뭔가 또박또박 걷는 소리는 아니고 바닥을 싹싹 끌면서 걷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저는 창문을 채 닫지도 못하고 벽 쪽으로 쭈그리고 앉아 숨었습니다. 근데 그 발자국 소리가 경비 아저씨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걸음걸이가 학교를 순찰하는 경비 아저씨라고 하기엔 너무 느렸고 실내화를 끌면서 걷듯이 슥, 슥 이렇게 끌면서 걷는 소리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창밖에 제 머리 위를 지나서 천천히 반대편 복도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조금 더 앉아서 숨을 돌리다가 다시 창문을 넘어 복도로 착지한 바로 그 순간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 복도 끝 어디에서부턴가 뭔가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서 겁에 질려 불이 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1층으로 내려가는 코너 계단 앞에 화장실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리곤 한 대변기 칸에 들어가 숨어 있었는데 밖에서부터 슥, 슥 하며 걷는 소리가 화장실 안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김성식 선생님, 김성식 선생님, 이리 나와보세요. 하며 김성식 선생님을 찾더라고요. 근데 그 김성식이 저희 사이코 국어 선생 이름이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김성식을 찾던 의문의 목소리는 이윽고 발소리와 함께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가기 위해 눈치를 보며 천천히 화장실을 나오는데 화장실 문 밖에 나온 그 순간 저는 그대로 몸이 굳고 말았습니다. 화장실 바로 앞 복도에서 눈동자가 온통 하얀 여자애가, 그것도 우리 학교 교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온몸을 비틀고서는 저를 위아래로 바라보더니 김성식이 아니네? 이러고서는 다시 슥슥 다리를 끌며 반대편 복도를 향해 걷다가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저는 거의 기절 직전의 멘탈 상태에서 학교 밖으로 불이 나게 도망 나왔습니다. 이후 그 선생님은 애초에 삐삐를 돌려줄 생각은 없었던 건지 더 이상의 언급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여전히 수업 중에는 비인간적인 체벌이 자주 있었습니다. 혹시 저랑 동문인 동창이 듣고 있다면 알 수도 있는데 얼마 뒤 학교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어떤 학부모가 학교 교무실까지 와서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소란을 피우고 갔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코 국어 선생이 전에 있던 학교에서도 무지막지한 체벌로 아이들을 못살게 굴었었나 봅니다. 그러던 중 한 여학생이 지속적인 체벌에 견디다 못해 유서를 써놓고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학생은 죽지 않았고 온몸의 뼈가 부러진 채 혼수 상태인 채로 병상에 누워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그 국어 선생은 저희 학교로 정근을 오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그 여자아이가 혼수 상태에 있다가 숨을 거두었고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그 학부모가 억울함에 국어 선생을 찾아와서 소동을 피웠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창 직장을 다니다가 중학교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나간 저는 아주 소름 돋고 흥미로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저희 동창 친구 중 하나가 매년 스승의 날마다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 국어 선생님의 소식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얘들아, 우리 졸업하고 2년 뒤에 그 국어 선생 사이코 새끼 있지? 그 새끼 지 옛날 제자한테 칼 맞고 죽었단다. 내 그 새끼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 군대 선임도 그 새끼만큼은 아니었어. 이 이야기는 제가 강남에서 자취를 하던 시절에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방 한 칸에 화장실, 그리고 별도의 세탁실이 있는 비교적 오래된 건물의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회사가 강남인데 방은 구해야겠고,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강남은 너무 방값이 비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반지하 방을 구했어요. 그런데도 월세를 70만 원 가까이 냈었습니다. 근데 그 방이 되게 독특했던 점은, 보통은 다락방이 머리맡 천장 가까이에 있잖아요. 헌데 그 방은 다락이 바닥에 있었습니다. 문도 미닫이 형태로 정말 천장 밑에 달린 그 다락을 그냥 밑바닥으로 내려놓기만 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방 들어갈 땐 그 다락을 안 쓰는 물건 그냥 다 짱 박아 놓으면 될 것 같아서 참 독특하구나 하는 그 정도의 생각만 하고 계약하고 월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만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저는 술 한 방울 마신 적 없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그날은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귓가에 들리는 평상음도 이상하고 지나치리만치 주변이 어두워서 제가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제가 무슨 관뚜껑 같은 데 갇혀있는 느낌이 들어서 정신이 번쩍 들어 주변을 보니까 그 다락 안에 누워서 제가 잠이 들어 있더라고요. 뭐야? 내가 왜 여기 있어? 놀란 마음에 서둘러 다락에서 빠져나왔지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 두 발로 기어 들어갔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나 그 일이 잊혀질 쯤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그 다락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잡동사니 몇 개 넣어놓고는 한 번도 문을 연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서 귀중품이 있는 보관함을 다 확인해 봤는데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다락방 문이 열려있던 걸 제외하고는요. 그제서야 저는 혹시라도 TV나 이야기 속에서만 듣던 귀신 같은 게 저 안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당장 생각난 게 소금이라 밖에 나가서 마트에 가 천일염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뭔가 이런 걸 믿고 있는 제 자신에게 현타가 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여는데 갑자기 제가 문을 염과 동시에 다락문이 쾅 하고 닫히는 거예요. 저는 신발도 벗지 못하고 그대로 집에 들어가 소금을 뜯어 다락방 앞에 결개치듯 뿌려놓고 곧장 도망 나왔습니다. 그때 시간이 저녁 10시쯤이었는데 부모님께 연락하면 걱정하실까 차마 부모님께는 연락을 못 드리고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이 사실을 알리니까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자기 엄마의 친구를 누름끝 해줬던 무속인이라면서
저한테 연락처 하나를 전달해 주더라고요. 저는 곧장 그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고, 일단 집 밖에서 하루만 자고 자기가 경기도에 있으니까 내일 오후에 같이 한번 집에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우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바로 출근을 했고, 회사에 당일 반차를 올린 뒤에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그 무속인분을 모시고 와서 저희 집으로 함께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자 제가 다락문 앞으로 일자로 뿌려놨던 소금이 방 전체에 흩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 방을 침착하게 둘러보시던 그 무속인께서 "여기 이미 누가 다녀갔는 모양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요? 누가 다녀갔는데요?" 이렇게 묻자 무당 같은데? 그런데 여기 귀신이 갇혀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 집에 원래 붙어 있던 장롱과 세탁실 쪽을 막 샅샅이 뒤지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뿌옇게 먼지 가득한 그 장롱 꼭대기, 그리고 세탁실에 있는 세탁기 뒤쪽에서 각각 붙인 지 꽤 되어 보이는 부적을 한 잔씩 떼어내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귀신 쫓으려고 붙인 부적이 아니라 귀신을 이 집안에 가두려고 붙인 것 같은데?" 이러시면서 제 방이 반지하치고는 제법 햇살이 잘 드는 집이라 저게 음기찾아 다락방으로 들어갔다가 어두워지면 다시 나오고 그렇게 들락날락 했던 것 같대요. "저 귀신놈은 그냥 잡기야. 근데 저놈 가둘 때 여기 살던 놈이 무당인지 뭔지 사연은 모르겠다만 봉인부를 가져다 놓으니 저게 나갈 수나 있겠어?" 이후 무속인 분께서는 저 잡기는 오늘 밤 사이 알아서 집 밖으로 빠져나갈 거니까 내일 해 뜨고 돌아오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고, 그분 말대로 그 이후론 아무 일도 없고 괜시리 반지하집인데도 포근함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희 건물에서 자주 뵙던 한 아주머니가 계셔서 자주 인사를 하다가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한 3, 4년쯤 됐지? 총각 살던 방에 웬 아줌마 하나가 들어와 살았어. 나이도 먹을 만치 먹은 아줌마가 그렇게 혼자 사니까 이혼녀인가 뭔가 싶었지.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들락날락거리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줌마가 거기에 신당을 차렸지 뭐야. 무당집 하는 거지. 근데 집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영업행위는 안 되는데 이거 계약 위반이라며 그 무당 쫓아냈거든? 그런데 그 무당이 나가고 나서 더 기운이 바뀐 건지 1년 새에 사람이 여럿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고. 그런데 총각은 제법 오래 살아서 그냥 우연인가 싶었지 뭐야. 그때서야 저는 왜 그 집에서 그런 봉인부가 발견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정확히 2년 살다 저는 더 큰 집을 구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신신당부하신 한 금기사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잠깐 운전면허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학원을 다니던 바로 그 시기부터 저희 아버지께서는 또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고 있으라며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비 오는 날 밤, 만약에 너가 운전을 하고 있다가 길가에 비를 쫄딱 맞고 걷고 있는 여자가 보이거든. 그냥 무시하고 너 갈 길 가라 하는 일종의 금기사항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왜 그래야 되냐 하고 이유를 묻자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그때서야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큰 사고를 당하셔서 얼굴과 몸 곳곳에 아주 크고 진한 흉터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로는 당시 아버지가 죽는 줄 알고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저는 그냥 큰 사고가 있었구나 하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 사고의 내막 같은 건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요. 그 사건의 내막은 바로 이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거제도 분이시고요. 연애 시절 아버지는 물류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부모님과 함께 식당을 하고 계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식당으로 식자재를 날라주면서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두 분이 만나게 되신 건데요. 한 번은 결혼 전 장모님의 권유로 점집에 궁합을 보러 갔었대요. 그런데 그 두 분의 궁합은 참 좋았는데 그날 그 점집 무속인이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올해 사고수가 있으니까 밤에 운전할 일 있으면 각별히 주의해서 운전해. 괜히 결혼 망치지 말고. 알았어? 그런데 그 당시 아버지는 평소에 밤잠이 워낙 없으셔서 졸음운전 이런 거랑은 워낙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괜히 결혼 전에 재수없는 소리를 들었다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데 하며 오히려 밤에 운전을 할 때면 눈 한 번 잘 깜빡거리지 않고 더 총명하게 다니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대요. 아버지가 외부에 나갔다가 늦은 밤 다시 거제도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답니다. 구불구불한 산자락길을 트럭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길 위로 희끄무레한 것이 보이더랍니다. 빗길이기도 하고 또 전에 들은 이야기도 있어서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길을 관찰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데 좀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 희끄무레한 것이 사람이더랍니다. 뒷모습이라 얼굴을 정확히 본 건 아니지만 머리가 길고 몸이 가녀린 것이 여자였답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지나쳐서 한 200~300m 이렇게 지나왔는데 아버지는 일단 차를 한번 멈췄대요. 보니까 여자가 우산도 안 쓰고 비를 쫄딱 맞고 걷고 있었는데 민가로 가려면 한참을 더 걸어야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신 거죠. 저 여자를 태워야 돼 말아야 돼 하고요. 늦은 밤이라 다니는 차도 없다 보니 일단 물어나 봐야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올 때가 됐겠지 싶어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천천히 후진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의 모습이 보일 생각을 안 해서 에이 그냥 가야겠다 하고 다시 전방을 보는데 아까 그 하얀 옷의 여자가 전방 저 멀리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어라? 아까 후진할 때 아무것도 못 봤는데? 저 여자 지나쳐 온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아버지는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뒷모습인 여자가 앞으로 걸으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뒷모습인 채로 점차 아버지의 차로 가까워지고 있더랍니다. 비 오는 날 그 밤중에 도로 위를 누가 뒤로 걷겠어요. 게다가 점차 도로의 가쪽이 아니라 그렇게 뒤로 걸어서 아버지의 차 앞을 가로막아 서는데, 너무 놀란 아버지는 머릿속이 하얘져서는 여자를 옆으로 피해서 악셀을 밟아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피해 충분히 도망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뭔가 시야가 답답하더래요. 이 보조석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풍경 같은 게 보여야 되는데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 들어서 천천히 시야를 돌렸대요. 그런데 보조석에 새까만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이빨만 드러내고 킥킥대는 웬 여자가 하나 앉아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부터는 기억이 없으시다고 하시고요.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미 사경을 헤맨 지 일주일가량이 흐른 시점이었다고 해요. 당시엔 블랙박스 같은 것도 없다 보니까 그 사고의 경위는 아버지의 기억이 전부이다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늘 금기처럼 비 오는 날 도로 위에 비 맞고 걷는 여자가 보이면 그냥 무시하고 네 갈 길 가라 이러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코비야, 늦은 밤에 그런 길을 왜 젊은 여자가 우산 하나 없이 비를 쫄딱 맞고 걷겠어. 그땐 이미 네가 홀린 거야. 침착하게 그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급하게 굴지 말고. 어떻게 들으면 좀 매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얼굴과 몸에 있는 그 흉터들을 보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저 역시도 항상 머릿속에 새기고 있는 그런 금기사항입니다.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제 눈에는 그런 여자가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철거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 뒷산 인근으로 오래된 언덕 주택가들의 재건축이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곧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모든 집들이 비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철거촌으로는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 이유는 철거촌을 지나 뒷산 언덕 초입에는 공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도로가 완전히 차단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여간 그곳으로 종종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그 철거촌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것을 관리하는 방범소가 철거촌 내부에 컨테이너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곳에 있었어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빈집에 몰래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제재하고 감시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녁 8시 전후로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나 캣맘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종종 계속 사람이 보였고, 한 9시에서 10시가 넘어가면 사람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제가 혼자서 그 방범소를 지키고 있었고 자정 12시가 넘어 날짜가 바뀌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범소 인근 어디에선가 이것과 비슷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방범소 안에 있는 TV를 끄고 그 소리에 자세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컨테이너 주변 어디에선가 들리는 소리라 저는 CCTV 화면을 통해 바로 인근 화면부터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이라 그런지 사람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고양이나 짐승들 우는 소리가 날 때도 있지만 고양이나 그런 짐승 울음소리는 절대 아니었고요. 그래서 다시 고요해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소리였을까 하며 갸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헌데 조만간 그 소리는 계속해서 컨테이너를 넘어 제 귓속에 계속해서 들려왔고 저는 혹시라도 근처 건물 어딘가에 노숙자가 숨어들었나 하는 생각에 잠깐 컨테이너 문을 열고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가 대번에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컨테이너에서 2시 방향으로 있는 2층짜리 주택 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이미 철거전이라 막 대문도 뜯겨 있고 창문도 거진 다 깨져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후레쉬를 들고 그 건물 앞까지 가서 안에 들어가 계시면 위험합니다. 얼른 나오세요. 하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이상한 소리만 계속해서 날 뿐 아무도 나오질 않아서 그때는 제가 비교적 겁이 없던 때라 성큼성큼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바닥에 유리잔해나 먼지가 가득해서 사뿐사뿐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하는데 안방으로 보이는 닫혀있는 문이 하나 보였죠. 그리고 제가 들었던 그 소리는 그 문 안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문고리를 잡고 돌려 밀어서 열었는데 그곳에는 입을 찢어지도록 벌린 한 남자가 방 한가운데 곧게 서서 눈동자를 매우 빠른 속도로 막 좌우로 움직이는데 곧게 편 팔끝으로는 손을 막 털다시피 막 떨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비명도 나오지 않았고 그대로 한 3초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건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깨닫곤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곤 방범소로 돌아와서 용역팀장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늦은 시간이라 눈치가 보여서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CCTV 화면을 뒤로 돌려서 한참을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곳에 들어간 사람이 저 말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제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만 되면 종종 한 번씩 그 끔찍한 소리가 그 집안에서 들려왔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되기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 점심시간쯤 넘어서 용역팀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나 하더군요. 여보세요? 정민아, 너 저번에 귀신 봤다는 그 집 오늘 이상한 남자가 하나 다녀갔다? CCTV 보고 있는데 웬 남자 하나가 머뭇거림도 없이 그 집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야. 나는 나오라고 하려고 따라 들어갔지. 그런데 나오면서 손에 웬 하얀 단지를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이 집 살던 사람이라대? 그러면서 내가 요구하지도 않은 신분증을 내미는데 주소지가 일치하더라고.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하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나온 거냐고 물었더만 글쎄 지 아버지 유골함이라더라. 이사하다가 그 집 다락 어딘가에 놔둔 유골함을 까먹고 이사했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 너가 봤다던 그 귀신이 그거 아니었나 싶어서 전화해봤다. 그 이야기를 듣자 등골이 오싹하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자기 아버지의 유골함을 다락에 보관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까먹고 이사했다는 그 사실이었죠. 아마도 자신을 잊고 떠난 아버지가 화난 마음에 매일 밤 그 집에 나타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 아마 그 아들이라는 사람도 매일 밤 잠자리가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철거 전날까지는 그 이상한 소리가 단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외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한 6, 70년대쯤이랬는데 할머니께서 홀로 산나물을 캐고 계셨답니다. 집 인근 야산에서 쪼그리고 앉아 제철 나물들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부작 사부작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혹시 산짐승인가? 하고 긴장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산꾼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멀끔하게 생긴 젊은 남자 하나가 할머니 쪽으로 다가오더니 말을 걸더랍니다. 이보시오, 저쪽에 산삼군락이 있는데 같이 좀 가져가겠소? 예? 그 귀한 걸 어찌 저에게 주신다고?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참말입니다. 저쪽에 가면 온통 산삼투성이라고요. 처음에 할머니는 그 귀한 산삼을 왜 굳이 나한테 가져가라는지도 모르겠고 따라갔다가 괜히 흉흉한 일 당할까 싶어서 괜찮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못 믿겠으면 나중에라도 저기 저 방향 따라 들어오면 잔뜩 산삼이 있으니까 그거 다 캐가라며 방향을 일러주더랍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방향을 알려주는데 이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는 생각에 에휴 믿줘야 본전이지 하고 그 남자를 따라갔는데 정말로 나무로 우거진 숲 아래에 처음 보는 잎사귀들이 잔뜩 우거져 있더래요. 생전 산삼이란 걸 본 적이 없으니 그 이파리만 가지고는 산삼인 줄 전혀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뿌리를 한번 파보니까 이거 삼이 맞더랍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더라도 좋기 수십 수는 되어 보여서 할머니는 뭔가에 홀린 것 마냥
그 산삼들을 채취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파낸 산삼은 나물 바구니에 조심스럽게 담았답니다. 어려운 형편에 이만큼의 산삼이라니. 할머니는 순간 욕심이 나서 정신없이 산삼을 캐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얼마간 파냈을까요? 자신을 이곳에 데려온 남자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고 잠깐 숨 좀 돌릴 겸 일어서서 허리를 쭉 한번 펴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그 남자가 온데간데 없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어디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저 산삼을 캐려고 땅을 내려다보는데 삼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백골 시신들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수가 하나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순간 할머니는 내가 미쳤구나, 내가 단단히 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게다가 그 젊은 여인이 맨손으로 팠다기엔 땅도 굉장히 깊게 파져 있었고 손끝은 다 까져서 피가 맺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할머니는 불이 나게 산을 내려와서 곧장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얼마나 땅을 열심히 팠던 건지 산을 내려오자 그 시간은 이미 해가 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과 함께 다시 그곳에 가보니까 그 유골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있던 백골 시신들은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희생되어 산채로 묻힌 참전자들의 유골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 집에 놀러가 보면 집안 거실 벽면에 삼으로 담근 담금주가 참 많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집으로 선물이 들어올 때면 산삼이 선물로 그렇게 많이 들어왔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아마 그 수습된 젊은 병사들의 보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 부산에서 나고 자란 제 대학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중학교 시절 아버지의 사업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나름 부유하게 살던 친구네 가족은 한순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네 네 가족은 단칸방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는데 당시 친구의 친형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대요. 그런 중요한 시기에 갑작스레 단칸방 생활에 게다가 방에서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게 이제 마음이 아팠던 거죠. 하여 친구의 어머니는 친척댁에 부탁을 해서 형만큼은 외가 친척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단칸방에는 친구랑 그리고 두 부모님 3명이서만 지냈다고 합니다. 친구는 당시 그 집과 동네에 참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대문을 들어가야만 나오는 단칸방에 화장실도 밖에 있는 집이었는데 되게 넓고 좋은 집 살다가 갑자기 형편이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에 창피함도 컸고 당시 부산 만덕이라는 동네 분위기가 한 집 건너 한 집 매일 부부싸움에 우당탕거리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환경이 바뀐 친구는 아무래도 짜증이 났던 것이죠. 그렇게 한 3, 4개월 정도 그 집에서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밖에서 대문을 긁는 소리가 났대요. 처음엔 길고양이가 긁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소리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아서 잠자리에서 일어나 대문 앞으로 향했답니다. 아, 이 밤중에 누구야? 하며 대문을 열자 갑자기 문 밖에서 누군가 친구의 손목을 확 낚아채 잡더니 살려주세요. 다짜고짜 막 팔을 붙잡고는 살려달라고 하는데 손목을 어찌나 세게 잡던지 통증이 느껴질 정도였대요. 그래서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데 이게 도무지 뿌리쳐지지도 않더래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살려달라고 하던 그 여자가 갑자기 얼굴과 눈동자가 빨갛게 핏줄로 가득 차오르더니 찢어지는 비명소리와 함께 연기처럼 증발해버렸대요. 그런데 이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생생한 꿈이었는지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친구의 귓가엔 그 비명소리에 잔상이 맴돌 정도로 아주 선명하고 큰 비명소리였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기 위해서 땅을 짚는데 손목에 아주 큰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져서 아! 하고 손목을 확인해보자 누가 손목 전체를 움켜쥔 것처럼 큰 멍자국이 남아있더래요. 친구는 조금 전에 꿈 때문에 좀 소름이 돋았지만 그냥 자다가 몸을 뒤척이다 어디 부딪힌 게 아닐까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끝냈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대요. 그날은 친척집에서 생활하던 형이 집에 한번 들렸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들을 다른 집에 보내놓은 게 미안했는지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나가자며 그렇게 외식 제안을 했는데 어차피 뻔히 집안 형편 다 아는 형은 그냥 집에서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고 했대요. 그래서 그날은 저녁 식사로 네 가족이 단칸방에서 짜장면에 탕수육을 시켜 먹었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 후 형은 다시 친척 댁으로 돌아갔고 집에는 세 가족만 남았는데 그날 늦은 밤이었다고 해요. 자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대문 밖에서 뭔가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막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살짝 귀에 들려오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꿈은 아닌 게 아빠는 이미 잠이 들었지만 엄마는 옆에서 함께 그 소리를 듣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니, 이 밤중에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같이 한번 나가볼까? 친구는 엄마와 함께 천천히 대문을 향해 숨을 죽이고 걸어나가는데 대문과 가까워질수록 그 밖에서 들리는 웅성거림이 점차 선명해지는데 어린아이들의 목소리였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그 대문을 열어보자 웬 어린아이 둘이서 저녁 시간에 내놓은 그 짜장면 그릇 있죠? 그 그릇에 남아있는 면발을 주워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건너집에 살던 쌍둥이 남매랍니다. 너희들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뭐해?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엄마 아빠는 어딨고? 아빠는 일하러 갔고 엄마는 안 일어나요. 친구네 엄마는 그런 어린애들을 집에 데려다 준다고 건너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기요, 저기요 하고 부르는데 안에서 아무 대답도 없고 사람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 어린애들 손을 붙잡고 함께 방문을 열었답니다. 그렇게 방 안쪽을 보고도 몇 차례나 저기요, 저기요 하고 부르던 친구네 엄마는 갑자기 야, 너 얼른 가서 119에 신고해 하며 친구한테 시켰대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잔다고 했던 엄마는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틀 전부터 죽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 동네가 난리가 났는데 친구는 그 낙후된 동네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었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그 건너집 아줌마의 얼굴을 시신이 된 상태로 보게 되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불과 이틀 전에 꿈에 나왔던 그 여자 있죠? 그 여자가 바로 그 아줌마였던 거예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건너집 아줌마는 남편에게 목이 졸려 살해를 당한 것이었고 그 남편은 아이들을 남겨둔 채 도망을 갔던 거래요. 이날 사건을 계기로 사업 실패 후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던 친구의 아버지도 이게 뭔가 자극제가 된 것인지 다시 전보다 열심히 일을 하셔서 천천히 생활을 극복해 나갔다고 합니다. 때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땐 방학다운 방학이 없었던 게 방학 보충 수업 때문에 학기 중과 다름없이 학교에 나가고 있었거든요. 수업 외의 시간은 교실과 지하 독서실을 개방해놓고 자습을 할 수 있도록 해놨었습니다. 전 가난한 것까진 아니었지만 우리 집이 남들 집보다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지라 학원을 다니고 싶지도 않았고 사설 독서실에 다닐 이유도 없었죠. 그런 제가 유일하게 돈을 쓰는 곳은 매점에 갈 때, 그리고 참고서를 살 때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장마철의 어느 하루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같은 반 친구 성현이가 저한테 야, 참고서 사러 헌책방 갈래? 이렇게 묻더라고요. 성현이는 중고등학교 때도 중고나라에서 막 재테크를 할 정도로 물건을 최저가에 구매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던 친구였거든요. 거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똑같은 참고서인데 학교 앞 문구점에서는 15,000원 줄 것을 헌책방에선 6-7,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저는 반바지에 슬리퍼를 끌고서 빗길을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가쪽은 발목까지 물이 올라올 정도로 정말 비가 많이 왔던 날이었어요. 저는 성현이와 만나 버스를 타고 한 10정거장 정도를 지나 H여고 앞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헌책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헌책방이었는데 그날은 비가 와서 그런지 주인 아주머니와
저희 둘 말고는 아무도 안 보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국어전과를 찾으려고 헌책방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코너 모퉁이를 지나 통로 중간으로 우산이 없었던 건지 비에 흠뻑 젖어 있는 제 또래 여자애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 통로가 나란히 걸으면 두 사람이 겨우 지날 만한 그런 좁은 통로였는데 그 여자애가 그 중간에 우두커니 서 있으니까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면 그쪽에서 비켜줘야 하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가만히 서 있기만 해서 제가 저 좀 지나갈게요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제가 뭔가 못할 말을 하기라도 한 듯 되게 도끼 가득한 눈으로 저를 한번 째려보더니 슥 비켜주더군요. 속으로 뭐야 쥐가 잘못해놓고 왜 째려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쳐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괘씸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짜증난 마음에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는데 조금 전까지 서 있던 그 여자애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저와 성현이는 각자 필요한 전과를 집어들고는 다시 계산대로 향하는데 아까 그 여자애가 서 있던 자리 주변 책들이 다 물에 젖어서 표지가 우글우글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산대로 가서 책을 올려놓고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그랬어요. 아줌마, 저기 코너 쪽에 아까 비 맞고 왔던 여자애가 물 잔뜩 흘려서 책 다 젖어 있더라고요. 네가 잘못해놓고 나를 째려봤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러 바치듯이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살짝 당황한 눈치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누구라고? 하고 다시 되묻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성현이도 거들면서 야, 우리 말고 누구 또 있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현이한테 아까 비 쫄딱 맞은 여자 못 봤냐? 이렇게 이야기하자 성현이는 뒤를 돌아 책방을 둘러보았고 동시에 카운터에 있던 아줌마가 어휴 또 왔나 보네 하시면서 저희가 집어온 책을 계산하시고는 곧장 카운터에 있던 마른 걸레를 들고서 그 코너 쪽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우산을 챙겨 그 헌책방을 나오는데 성현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너 귀신 본 거 아니냐? 이렇게 묻길래 전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근데 귀신이라고 하기엔 너무 사람이던데? 그러자 성현이가 대답하기를 우리 처음 들어갈 때 아무도 없었고 나올 때도 아무도 없었잖아. 아주머니도 못 본 눈치였고 게다가 저기 책방문 열릴 때 딸랑딸랑 방울소리 나는데 우리 들어오고 나갈 때 말고 그 소리 들은 적 있냐? 생각해보니 저희가 방금 문을 나올 때도 그 딸랑딸랑 소리가 났었는데 책방에 있는 내내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산을 펼치고 세찬 비를 뚫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했는데 버스를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성현이가 또 이러는 겁니다. 야, 가만 생각해보니까 소름이다. 만약에 너가 책방 주인이면 책 다 젖을 텐데 우산도 안 쓰고 다 젖어서 온 애를 그냥 들여보냈냐? 그리고 아까 또 왔다고 한 거 보니까 이 아줌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들어보니 다 맞는 소리라
소름이 돋더라고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본 그거 귀신이 맞았습니다. 그땐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다가 그 헌책방도 버스로 한참 가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정보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헌책방 앞에 있는 H여고 학생들 사이에선 그 헌책방에서 비 오는 날 귀신 봤다고 하는 소문이 원래부터 자자했더라고요. 그 뒤로는 굳이 비 오는 날에 간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 여자 귀신을 다시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시 비 오는 날에 찾아갔다면 또다시 그 여자 귀신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 그래서 그날 헌책방에 사람이 없었구나.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